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 시작합니다. 주제부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 네. 국장과 미장입니다. 치열합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본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쁜데 뛰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불러주시면 와야죠. 헬스케이셨어요. 자, 요즘 주식이 아주 매우 뜨겁습니다. 계속 약간 말하기도 민망할 감 계속 최고치인데 국장도 미장도 사실 다 둘 다 흐름이 좋아요. 네. 예전에는 뭐 미장이 좋으면 국장이 좋다 이 흐름이 아니라 그냥 각자의 이유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고민이 들어요. 국장을 더 해야 되나 미장을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오늘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다짜고짜가 있잖아요. 네.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코스피냐 미장이냐? 코스피냐 미장이냐? 네. 정답은? 저는 국장입니다. 진짜요? 코스피. 그래요? 그럼 그 첫 번째 근거는 뭐예요? 일단 우리가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대외적인 변수에서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될 것이고요. 미국 쪽에서. 네. 그리고 우리나라 대내적인 변수였었던 그 대주주 양도세의 기준이 시장에서는 일단 50억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또 기자회견에서도 나왔고요. 네, 할 필요는 그죠. 없을 것 같다라는 대통령의 워딩이 있었죠. 네, 그래서 어제는 사실 좀 종목들이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또 한 번 나왔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을 짓눌렀었던 그런 수급,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해결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50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을 때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안타까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서 인버스 상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버스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했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반대로 올라갔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제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어제 선물 옵션의 포지션을 보면 외국인들이나 이 외국인들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방향성 베팅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제는 변동성에 대해서 베팅을 했었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상승도 강하게 나올 수 있고 하락도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방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저는 우리 시장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든지 일본보다 훨씬 더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저평가된 것을 정책적으로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5,000P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먹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더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또 이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자체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에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이 좀 더 매력적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뭐 단기라는 것이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뭐 내년까지 보더라도 내년 초 정도요? 네, 내년 초 중순까지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좀 더 우리가 좀 큰 관점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보자면 원래 이제 시장 자체가 자금이 어디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어디가 더 좋은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10년 주기로 많이 바뀌어요. 선진국이 강한 시기가 10년 동안 이어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신흥국이 또 10년 동안 강하고요.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을 마친 자금이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을 필두로 해서 신흥국 시장이 좋았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선진국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넘어올 시기였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아, 그때군요. 그래서 그때 자금이 신흥국 쪽으로 많이 못 넘어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신흥국이 어떻게 보면 올라갈 만한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를 신흥국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코스피 어느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연말까지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너무 뜬금없는 수치를 말씀드리면 어이없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 3,500포인트를 일단은 목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사실 지금 대형주들이 모멘텀이 생기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오늘도 지금 뭐 SK하이닉스가 8%, 7%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10% 가까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상승할 만한 AI라는 모멘텀이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 지주사들의 주가 네. 흐름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 지주사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둔한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더디게 움직였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주주환원이라든지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그렇죠. 내용들이 붙어주면서 지주사가 움직이면 대형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음. 그렇다라고 하면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는데 좀 더 용이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3,500포인트 사실 그 이상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3,500에서 3,800 사이 정도? 예, 그 정도로 보세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5,000포인트를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 시점은 어느 정도로 좀 보세요? 예, 이거 지금 우리가 3,400이거든요. 네. 5,000이면 거의 50%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또 지금 갑자기 상승을 급등하는 거 보면은 이게 아주 먼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가끔은 들어요. 그죠. 응. 이럴 때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저는 5,000포인트는 지금 논하기엔 네. 좀 너무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도 네. 밸류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지주사들,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주환원 모멘텀들이 붙으면서 주가가 좀 좋았었거든요. 네. 당시에도 은행주라든지 지주사 기업들이 좋았는데 그 기업들이 한번 조정을 받고서 최근에 다시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모멘텀 자체가, 이 흐름 자체가 일본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그게 첫 해부터 네. 그 밸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었던 첫 해부터 움직였던 게 아니라 2년차, 3년차가 되면서 시장이 많이 개선이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데 그래도 5,000포인트는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5,000포인트까지 가면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60-70%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렇죠. 그죠.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기 전반을 생각했을 때도 쉽지도 않고요. 그죠. 그렇죠.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버블이 좀 껴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왜요? 미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계속해서 아까 전에 잠깐 방송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금이라는 안전자산과 증시라는 위험자산 같은 경우는 따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만 해도 사실 예. 주가가 이 정도 올랐으면 금값은 평소 같았으면 더 내려갔을 텐데 네, 좀 조정을 받죠. 아주 많이 조정받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과는 좀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도 올라가죠. 네. 가상자산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고 네. 주식도 올라가면 이게 화폐의 가치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무언가 버블이 터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소신 발언을 하자면 그래도 5년 안에는 무언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5년이 너무 길죠? 좀 치사하게 말씀드렸는데 언젠간 터질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게 언제 터질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너무 지레 겁을 먹고서 발을 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저는 부담스러운 자리라고는 생각을 해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질문이 뭐였죠? 이제 끝났어요. 이제 예. 다시 새로 드릴 거예요. 예. 그러면 코스피의 상승 모멘텀.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아까 정책 말씀하셨는데 네. 그 외에도 사실 이제 많거든요. 정책도 이제 사실 시작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반면에 뭐 예를 들면 지주사 말씀하셨는데 또 기업의 약간 위험 부담이 있는 법안들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이제 반반이기 때문에 모멘텀도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미국이 굉장히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책적으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붙어준다면 대형주 위주로는 그래도 견조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네. 일단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계속해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자분들의 그렇죠. 반응이 있거든요. 네. 금리 인하를 하면 무조건 증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팩트만 말씀드려보자면 네. 과거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시장이 안 좋았었던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자금이 풀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 좀 했던 것 같아요. 유동성이 풀린다. 그 유동성. 예, 맞아요. 그렇죠. 유동성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기업도 돌아갈 수가 있고 급여도 줄 수가 있고 네. 고용이 늘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선순환 기능 때문에 지금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증시가 밀렸던 경우가 더 많아요. 정확히는 뭐 한두 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가 그래도 괜찮다.
뭐 버블 같은 경우는 나중에 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네. 경제 모멘텀 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쓰는 지표인데 뭐냐면 네. 뭐 CPI라든지 네. 뭐 PPI라든지 물가에 관련되어 있는 지표라든지 네.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이 나왔을 때 시장의 예상치보다 잘 나왔을 때는 플러스 점수를 주고요. 그렇죠. 시장의 예상보다 못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점수를 주거든요. 근데 과거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증시가 부러졌을 때에는 그 경제 모멘텀 지표가 마이너스였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경제 모멘텀 지표가 플러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좋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무조건 나쁘다라는 얘기도 아닌데 네. 일단은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전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은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항상 모든 게 좋을 수는 없거든요. 뭐 하방 압력 요소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돼요? 하반기에? 네, 하반기에 일단 가장 큰 모멘텀이었던 것은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멘텀은 첫 번째는 금리 인하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AI를 필두로 한 반도체 쪽에 대한 향후 가이던스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부담감이었죠. 근데 지금 이 세 가지가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됐을 때 경제가 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만들어지면 그건 또 한 번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로 그렇죠.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AI와 반도체 쪽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이어진다라는 이야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은 가이던스를 내놨거든요. 그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뭐 반도체 업황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으니까 부담감이 덜했는데 또 하반기 때 3분기, 4분기 때 뭐 외국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으면서 가이드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투자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나오거나 그런 가이던스가 다시 한번 나와준다면 반도체나 AI 쪽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돼요. 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증시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는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나쁠 것이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금리 인하 쪽과 AI 쪽에 대한 뭐 캐펙스라든지 그런 파열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요 세 가지는 일단 우리가 알고는 있되 지금 당장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염두에 두기는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염두는 해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사실 저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판단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신고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거는 뭐 1년 신고가도 아니고 역사상 신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국내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항상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게 네. 좀 회복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아까 코스피 연말에 3,500 정도, 3,800까지 그 가이던스 그 범위를 주셨는데 미국 증시는 남은 하반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미국 증시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유동성의 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어쨌든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임기가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미증시가 박살나게끔 내버려 둘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억지로라도 부양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고용이 부러지고 네. 물가가 안 잡히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미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관세를 부과하면서 뭐 관세 수입이 엄청나게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뭐 오늘도 증시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달러를 실제로 가지고 있거나 미국의 단기 국채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국채를 발행하면 스테이블 코인사에서 그거를
소화해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러 쪽에 대한 약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이 우리 한때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트럼프가 강하게 발언을 하고 꼬리를 내린다. 네. 그런 발언도 많이 있었고 트럼프라든지 미국 쪽에서의 그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엔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억지로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버텨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미증시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미증시는 대형 우리가 M7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기업들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죠. 주가가 많이 더 올라왔다라고 올라가요? 하는데 더 올라갈 거로 보세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 기업들의 네. 향후 가이던스를 기반으로 한 PER, 기업의 가치를 보면 그 외의 기업들보다 저평가입니다. 굉장히 그래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미 예- 엄청 오른 느낌인데. 그죠? 그러니까 S&P 500에서 음. 상위 7개 기업이 네. 우리가 M7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나머지 490여 개의 기업들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서학개미들의 투자 매수 비율도 높고요. M7 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 코스피 전망을 좀 알아봤는데 이제 분야별로 좀 보려고 해요. 계속해서 반도체 AI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반기는 미국도 한국도 AI 중심이라는 생각은 맞는 것 같고 정부나 뭐 어쨌든 나라 자체에서도 AI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보셨을 때 본부장님이 반도체 투자자들의 어떤 진검승부라고 저희는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동학개미, 서학개미 좀 이 부분으로. 저는 이상하게 올해는 제가 작년부터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우리나라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우리나라 시장이. AI 부분도요? AI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그렇죠.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파이는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쪽만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전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이게 발언하기가 어려운 게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약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가 만약에 급락을 하거나 부서지면 우리 기업들도 저는 타격은 받을 것 같아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강하게 올라올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한 전제 조건이 미국의 AI 기업들이 버텨준다라는 전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 시장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진국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률 게임을 마친 자금들이 아시아 증시로 좀 넘어온다면, 신흥국 쪽으로 좀 넘어온다면 우리 기업들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이게 좀 다르긴 해요. 엔비디아와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르고 그렇죠. 마이크론과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비슷해요. 약간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규모부터 역할까지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혜 포인트도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보셨을 때 어쨌든 두 나라 모두 AI 수혜주가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국과 미국을 봤을 때 수혜 포인트도 각각 다를 것 같거든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AI 쪽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진행이 되면 일단 엔비디아를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1위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 GPU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표현해가지고 마진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70% 전후로 나와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족족 전부 다 수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쿠다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약간 소프트웨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GPU를 효율적으로 쓰고 완벽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에서 가지고 있는 쿠다라는 플랫폼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말고 다른 기업들, 뭐 AMD라든지 다른 비슷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쿠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시장에서 너무 커요. 개발자들 같은 경우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엄청난 혜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좀 넘어가 보면 엔비디아에서 그렇게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할 수 있는 HBM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직 뭐 삼성전자는 안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삼성전자도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그 엔비디아의 일부 제품에는 탑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최근에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에이직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커스텀 반도체 칩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큰 기업에서 수주를 따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범용 GPU를 만들 수 있는 엔비디아가 있고요. 에이직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브로드컴이 있을 때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할 수 있는 HBM은 전부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램 시장에서, D램 시장이나 낸드 시장에서 전 세계 1위 캐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론보다 거의 절반 수준의 멀티플을 갖고 있어요. 멀티플이라는 것은 PER을 표현하는 건데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0배 정도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SK하이닉스는 6배, 7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수치상으로는 우리 기업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네요. 네. 여지가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 아닌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도 마이크론이 항상 이렇게 고밸류를 받아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미국 기업이라는 것과 한국 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전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는 이게 좀 좁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 우리나라 기업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오늘 또 하이닉스도 HBM4 개발 관련돼서 이제 자료도 내면서 아마 주식도 더 급등을 했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 그러니까 외국 기업과 비교하기는 또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역할이 다르니까. 근데 하이닉스랑 삼성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신고가 나오고 뭐 삼성도 7만 원이 훌쩍 넘기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흐름이 되게 좋잖아요. 말씀드리니까 또 반도체 계절이기도 하고 하반기 요 두 개의 상승 모멘텀과 또 전망은 좀 어떻게 하세요? 그거 여쭤보실 것 같았습니다. 네. 일단 중요해요. SK하이닉스가 너무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 그룹사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SK하이닉스가 매력적인데 삼성전자도 그에 못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삼성은 뭐 그쵸, 무시 못하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할 만한 여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50%까지 떨어질 때까지 주가가 빠질 거야 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런 흐름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지분율이 50%까지 내려올 때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55%, 56%, 57% 이렇게 쭉쭉쭉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분율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선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매수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인 흐름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근데 뭐 삼성전자도 여기서 갑자기 HBM 납품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도 따라가겠죠. 근데 이게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너무 어떻게 보면 솔벤더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같이 들어와야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HBM4에서는 뭔가 청사진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HBM 쪽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삼성전자가 두 가지가 되겠죠. 외국인들의 지분이 쭉쭉쭉 늘어날 수가 있고 HBM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삼성전자는 사실 이 파운드리에서 엄청나게 못해왔거든요. 저도 항상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적자가 몇 조씩 나와요. 근데 이 사업부가 이번에 테슬라를 통해서 22조 정도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파운드리 쪽에서 1조 정도의 영업이익 손실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크네요.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잡혀준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테슬라라는 거대 기업과 함께 좀 콜라보가 진행이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갈까요? 지금 40%가 올라가는 건데 제가 이거를 그것만 지금 기다리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10만 원은 가야지 우리나라 시장이 뭐 4,000포인트도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무시 못하죠. 그게 받쳐줘야지 또 큰 숫자로 가기 때문에. 이게 또 투심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저한테 여력을 주신다면 1년 안에 10만 원 이렇게 좀 기대해 본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입니다. 네. 그럼 미국 기업을 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해요. 뭐 엔비디아 계속 말씀해 주셨고 이제 최근에 오라클도 엄청난 급등해가지고 세계의 부자의 자리를 이제 바뀌게 된다. 뭐 이런 네. 정도인데 이제는 오라클이 AI 시대에는 오라클을 안 통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구조 자체가. 네. 이 기업에 대한 또 모멘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번에 보여준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해서 수주 잔고가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작년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라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기에 예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네. 수주 잔고가 한 100 정도 될 거야 라고 우리가 분석을 했었는데 이번 주 되니까 갑자기 500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없어진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오라클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오라클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 분야가 그 사업 시스템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네. 오늘 새벽에는 좀 빠졌는데 네. 저는 지금 만약에 미증시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라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AI 반도체 워낙 지금 또 계절이기도 해서 나눠봤는데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를 많이 샀듯이 반대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굉장히 매수가 올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원전 쪽이나 뭐 그러니까 AI도 물론 그게 됐겠지만 무시 못하는 분야인 것 같은데 이 코스피와 미증이 우상향하는 데에 AI 반도체 말고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조선부터 네. 해서 원전 뭐 다 있는데 또 어떤 다른 종목들을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추천은 추천은 아니지만 아, 예. 요 분야는 네.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하다. 그러니까 반도체 AI 말씀하셨듯이 네. 뭐 조선은 사실 뭐 당연히 같이 가는 것 같고 근데 오늘은 네. 조선이 좀 좀 빠지더라고요. 그쵸 빠지더라고요. 이게 수급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조선이 2011년도 때 가장 좋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11년도 때 실적을 훌쩍 뛰어넘는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내러티브 기준으로는 더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때 수주했었던 물량들도 저가 수주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가 수주 물량들이 재무제표로 떨궈져 나가고 있는 게 2분기와 3분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 분기부터는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넘어올 때 받았던 수주보다 네. 2023년도에서 4년도, 4년도에서 5년도로 넘어올 때 수주를 받았던 것들이 더 고부가 선박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선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지금 조선주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더 매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매수할 주체들이 이미 조선주를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뭐 반도체가 올라오는데 반대급부인지 좀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네. 그 섹터 내에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는 조선이나 원전,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내러티브는 좋지만 많이 올라온 쪽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인하가 나올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섹터가 제약바이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쪽은 일시적으로 좀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매도가 나오면 저는 제약바이오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저가 매수로 들어가서 갖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긴 금리 인하가 돼서 돈이 풀리면 그걸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가능성은 더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겠어요. 지금 우리가 알테오젠이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 종목분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되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던데 연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주요국들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크거든요. 네. 근데 업종지수 기준으로 보면 헬스케어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받으면 저는 그건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한 번 인하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긍정적이고 실제로 XBI라고 하는 미국의 ETF 상품이 있어요. 네. 이게 미국의 10년 국채와 계속 반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다. 그 제약바이오 쪽은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 포트폴리오를 이제 어쨌든 짜긴 짜야 되는데 네. 이번에 정책면으로도 완화가 되고 그러면서 코스피도 진짜 며칠 만에 이렇게 상황이 또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장도 국장도 좋은 상황이라면 각자의 전략도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갖고 계신 분이라면 똑같이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장이든 국장이든 저는 일단 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챙긴다? 네. 오, 그러니까 저는 네. 추세적으로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사실 뭐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네.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네. 다만 이제 현금 비중이 오히려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좀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조금 더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봤을 땐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봤을 땐 비중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래요. 미장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M7 기준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이온큐라든지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기업들이나 또 제가 찾아보니까 서학개미 분들께서 그 ETF 2배수짜리, 3배수짜리를 또 많이 매매하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미국 주식을 하실 거면 저는 그냥 대형주를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니까 내가 좀 더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가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증시는 대형주 위주로 30% 내외 30%.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전체 포트에선 70% 정도를 가져가는데 그중에서 이제 뭐 성향에 따라서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좀 이렇게 배분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네. 지금은 현금보다는 투자가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현금보다는 투자요? 그러니까 네. 모멘텀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거는 갑자기 돌발 악재가 나오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또 나오는데 그 사이에 무언가 뭐 정책적인 이벤트가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뀌겠죠. 근데 일단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황으로는 전 그래도 10월 달까지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또 급등을 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맞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셔서 포트폴리오 정리해 주신 거를 조금 참고 삼아 주말에 좀 공부를 해보시고 계획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